그게 더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뱃속은 36.5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리 더운 아프리카라 그래도 네. 밖에 나와 있으면 네네. 엄마 뱃속보다 춥죠. 네네. 아, 특히 밤에는 그렇죠. 그 머리를 우리가 뜨개질한 그 모자가 보호한다. 네. 그게 체온을 올린다. 그렇죠. 인큐베이터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의 배 위에 이렇게 캥거루 요법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부르던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인큐베이터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의료 시설이 미비된 상황에서 최선의 요법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네. 그런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거는 뭐 신청만 하면 이 털하고 그 뜨개실하고 이걸 주더라고요. 네. 그러면 예쁘게 모자를 더 완성해서 다시 보내주면 되죠. 그게 예. 이제 회의로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죠. 예. 이런 구호단체 같은 데서는 또 꼭 뒤따라가는 질문이 투명성, 네.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투명성을 따질 때 그 사업에 사용하는 거 말고 이제 행정에 사용하는 비용이 몇 퍼센트냐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맞아요. 따지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모든 세이브 더 칠드런 단체는 20% 이하입니다. 그리고 20%보다도 이제 더 낮게 우리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NGO들의 투명성, 공정성은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NGO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모금 시장이라고 할까? 그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예산을 쓰는 거는 뭐 감사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 보잖아요. 그런데 NGO들도 이제는 이 사회 자체에서 감시가 필요하고 투명성을 통해서 또 NGO들이 그 지자체들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실제 감사도 받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UN 대사를 마지막으로 그 공직 생활을 마쳤을 때 저는 이제 대학에서 지금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일하겠다 하는 방침은 정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성격의 사회단체들하고 일할 것이냐를 놓고 조금 고민을 했는데 제가 UN 대사를 할 때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이라는 직책을 2년간 수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장애인 권리협약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독특한 경험. 여태까지 아시아인으로서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독특한 경험을 우리나라 장애계가 좀 국제적인 활동, 국제적인 연계 이런 걸 높이는데 활용하는 게 가장 요즘 쓰는 말로 가성비가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로 장애단체들하고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장애는 아니고 아동 보호지만 물론 장애 아동을 위한 사업도 합니다. 저희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세이브 더 칠드런은 우리나라의 이제 큰 NGO고 국제적으로도 큰 NGO고 해서 저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이 왔을 때 조금 고민했는데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가 좋은가 했는데 큰 줄거리는 큰 목적은 다 같다 이런 생각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좋은 일들은
문어발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잖아 외교관 생활을 37년, 8년? 네, 38년 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꿈이 외교관이셨어요? 꼭 그렇진 않았는데요. 사실은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언론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기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들이 당시에는 외교부를 들어가려면 외무고시라는 시험을 그랬죠. 쳤어야 되는데 그렇죠. 외무고시는 외국어가 중요한데 네. 제가 이제 외국어를 그때 몇 가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보러 외무고시를 한번 해보라고 권해서 해봤더니 이제 합격이 돼서 기자 시험을 칠 기회는 없어졌죠. 예, 그래서 평생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냥 친구들이 권해서 그게 끝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선친이 외교관이셨습니다. 제1공화국 때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1948년 수립됐을 때 외교부 창설위원회 한 분이셨고요. 12년간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해외 근무도 많이 네, 하셨어요. LA 영사도 그럼 어린 시절 아닙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셨어요. 그 전이니까. 네. 네. 저는 아버님 따라 외국에 있으면서 외국어 실력이 느셨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데, 외국어를 잘하셨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이제 영문과 교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영어로 된 방송을 많이 듣거나 예.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됐겠죠 아마. 예. 유엔 대사 하시면서 네. 퇴임하시기 바로 얼마 전일 텐데 네. 유엔 그 정식 공간에 정식 연설에 한국말 쓰신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됐었죠. 예. 제가 뭐라고 하셨죠?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한국말로. 네. 근데 유엔에서는 원래 6개의 공용어가 있는데 공용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자기가 통역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할 때는 우리나라 통역이 반드시 가서 그 안에 통역 부스에 들어가서 영어로 번역을 하죠. 근데 저는 물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번역하셨죠? 예, 제가 길게 한국말을 한다면 금방 어떤 분이 의장이 당신 지금 공용어가 아닌데 왜 그렇게 다른 말로 하냐 이렇게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하고 금방 그걸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Please stop it now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핵실험을 한 후에 유엔 북한의 핵실험을 한 후에 유엔 안보리 회의고 결의를 채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핵실험, 핵무기를 보유해서 북한이 안보를 유지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북한에게도 더 튼튼하게 하고 안보도 더 튼튼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발, 핵실험은 그만하라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북한 대사 들으라고? 북한 대사도 듣고 뭐 제가 바라기는 북한 외교부에서도 듣기를 바랬는데 제가 북한 외교관으로 계시다가 이제 탈북해서 우리 남한에 살고 계신 분이 몇 분 있잖아요. 네. 태영호 공사를 포함해서 제가 태영호 공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북한 외교관도 많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제가 북한 외교관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못 볼 텐데 어떻게 듣냐 그러니까 해외에 근무할 때 다 보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북한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북한 사업을 2년 전까지 했는데 사실 2년 전에 2017년 가을에 그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도발이 가장 피크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유엔 제재가 2017년 한 해만 새로운 제재가 3번이나 채택됐거든요. 그러면서 NGO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큰 장애 요인이 돼서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을 포함해서. 물론 NGO들이 하는 건 인도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활동 여건이 그러니까 제재를 받아서 북한은 말하자면 금융도 안 되거든요. 외부와의 송금 이런 게 송금도 안 되고 그렇다고 NGO가 뭐 현금 싸들고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활동 여건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대부분의 NGO들이 그때 철수했습니다. 그 전에 북한 사업 할 때는 주로 어떤 사업이었어요? 뭐 교육 사업 아니면 아동 보건과 관련한 보건, 사업이었습니다. 질병. 네네. 그렇군요. 백신이라든지 의약품 같은 게 여전히 부족하죠? 그럼요. 예.
아동 보건 문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제 개도국형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예. 생존과 보호를 그렇죠. 위해서 필요한 거죠.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이 대상으로 삼는 아이들의 제일 첫 번째가 분쟁과 전쟁, 네. 내전 등으로 인한 것이다. 네.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평생 외교관으로 사셨으니까 네. 외교가 잘 되면 분쟁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뭐 우리 정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러게요. 이 인간이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았던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야심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쟁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전쟁을 줄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줄어드느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과거에 철학자 칸트는 민주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게 대강 맞습니다. 여태까지 일어난 전쟁들을 보면 대개 한쪽이 독재 국가이거나 맞아요. 뭐 이렇지 민주국가끼리 전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명제가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지금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보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은 모두 독일과 프랑스 간의 유럽 간의 전쟁이죠. 전쟁이었죠. 근데 지금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물어본다면 생각하기도 말이 어렵죠.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두 차례 가장 큰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이 이제는 그 나라들이 싸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 EU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고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국가인 것처럼 지금 지내잖아요. 외교는 따로따로 하지만 뭐 경제 관계나 이런 거는 뭐 가보시면 하지만 뭐 차 타고 국경도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돈도 한 돈으로 화폐가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통합 또는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이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구나 하는 점만은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적용을 하면 지금 뭐 우리 정부도 그래서 이제 남북한 간에 그래서 평화 협력을 높이려는 거 아니에요? 예, 상호 의존성이죠. 그게. 상호 의존성을 높이면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미중 간의 무슨 뭐 세계 패권 경쟁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저는 절대 미중 간에도 경제, 무역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의존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대 군사적 분쟁으로는 못 간다. 네. 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게 아주 어르신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 같은 사람이 1년 전에 그렇게 글로도 썼죠. 예. 글로 써서 미국, 중국의 그런 라이벌리, 말하자면 대립 관계는 과거 미소 간의 대립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미소 간의 냉전 시대 한 40년 동안요. 교역이 거의 0이었어요. 예, 서로 예. 교역도 안 했고 그다음에 무기도 아주 팽팽하게 발전시켜서 서로 완전히 핵전쟁으로 상대방을 말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무역도 그렇고 뭐 미국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많은 미국 대학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외국인 학생이 누구냐 그러면 대개 중국인입니다. 맞아요. 우리 한국인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벌써 바뀐 지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래서 그 정도의 상호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이벌리, 그 대립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을 거다 하는 예측이 많고 그게 옳기를 저는 바랍니다. 외교가 한마디로 뭐예요? 외교라는 것이 결국 국가와 국가 간에 잘 지내는 거죠. 잘 지내고 협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옛날 같이 국가라는 그 단위, 국가가 과거에는 절대적인 단위였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뭐 하루에 다 갈 수 있잖아요.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싱가포르 가서 먹고 예. 저녁은 프랑스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그 세계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국가라는 단위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안 되거든요. 안 될 뿐 아니라 국가 단위로만 생각하는 거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잘못하면은 국가주의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 괜찮으면 딴 나라들이 어떻게 살든 큰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고
지금 이미 미국에서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나온 후에 아마 예. 전 세계 외교관들이 과거보다 일이 한 2배 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대에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이 지구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차원의 그 개인들을 세계 시민으로 내가 예. 지구 인류의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그런데도 이 국가주의가 사그러드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더 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로서는 그것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고 제가 시민단체들하고 함께 일해야 되겠다 하고 외교관 생활을 마칠 때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국가 만능주의가 예. 이 전체 세계 차원으로 본다면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 현상이 있다, 강해진다 어떤 때는.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국경을 초월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누구나 좀 국경을 초월해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고 네. 저는 봅니다. 제가 어디서 그 협상에 관한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오랜 외교관 생활을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협상이란 네. 나의 협상 파트너인 상대방 외교관이 네. 그의 본국으로부터 네. 새로운 지시를 받도록 도와주는 거다 내가. 네. 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좋은 표현이네요. 네. 네. 그게 나의 협상 파트너인 타국의 외교관이 본국으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아야 네. 사실은 내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차이를 좁히려면 새로운 지시가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이 사람이 새로운 지시 받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다. 네. 이 관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100% 안 되죠, 취하겠다 안 이러면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새로운 지금 말씀하신 지시를 받을 수가 없죠. 네. 우리도 조금 양보해서 그렇죠. 우리 상대방이 이 정도 양보하겠다는데 우리도 좀 양보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책 내셨죠? 저는 책을 한 번밖에 안 썼는데 얼마 전은 아니고 한 4년 전에 썼습니다. 4년 전이요?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거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외교관으로 살아온 그렇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네. 그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질문 네. 뭡니까 그게? 글쎄요. 우선 제가 그때 얘기하려고 했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으로 사는 사람만 정체성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뭐 어떤 직업을 가졌든 예.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거나 또는 외국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외국 회사와 경쟁 이렇게 되잖아요. 세계화 시대잖아요. 누구도 우리 국내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자기가 국내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미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제 그런 거에 생각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정체성을 좀 더 좁게 해석했죠. 나는 서울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높은 단위로 생각한다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는 필요한 일이고 그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세계 시민. 그렇죠. 좀 더 넓게 자기를 생각하고 넓게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예. 돌아오면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인간인데 뭐 미국 사람도 인간이고 프랑스 사람도 인간이고 일본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를 통해서 그런 세계 시민 또는 그런 글로벌한 차원의 생각을 예.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신 게 모두 다 인간이다. 네. 글로벌 세계 시민이 함께 손잡고 나가봅시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어렵죠. 오히려 그게 아니고 나는 미국인이다. 나는 한국인이다. 네. 나는 일본인이다. 어떤 때는 그런 인식과 그런 주장이 더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렵고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전체 이
전 세계 예.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한 사람이다 하는 이 인식이거든요. 뭐 기후 변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기후 네. 변화가 어느 한 나라만 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걸 피해 갈 수 있습니까? 미국이 굉장히 뭐 자연도 좋고 나무도 많고 공기도 깨끗하지만 전 세계 기후가 나빠져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되는데 미국만 어디 따로 그걸 피해 있는데 숨어 있을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나든 상관없다 이런 인식은 가지면 안 되는데 예. 오히려 어떤 때는 가끔 그런 현상을 보는 게 안타깝죠. 평생 외교관으로 사신 분의 이런 표현이라서 더 저는 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히 외교를 또 착각하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나가서 싸우는 전사 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말씀 맞는데요. 자국의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예, 거죠. 예. 자국의 이익이 나는 잘 되고 딴 나라 사람들은 못 되는 게 나의 이익이다.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옛날엔 그런 방식, 그런 그렇죠. 생각들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맞아요. 이 지구 전체가 잘 되는 게 곧 나의 이익이다. 예.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죠. 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세이브 더 칠드런 한번 선전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네,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하는 일은 이제 전 세계 또 우리나라 아동들을 구호하고 보호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인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린이들, 아동들이 우리의 미래죠, 결국.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우리는 모두 현장에서 또는 무대에서 내려오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아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오겠죠. 주역이 되죠. 그렇게 그들이 올라와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또는 우리 전 세계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아동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금방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아동들을 그냥 불쌍한 아동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도와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이들이 배가 고프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20년 후 우리 지구, 우리 전 세계 또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 저는 그런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실 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아기의 울음소리 말씀드렸는데요. 오준희 사장 표현대로 미래의 주역들, 아기들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다들 그 울음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